자, 16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그 음주운전인데 뭐 간단하게 읽어보면 뭐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으로 음주 사실에 적발됐대요. 그래서 2종 소형 운전면허, 1종 대형 보통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대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고 오토바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1종 대형하고 보통 면허의 취소 처분까지는 부당하다라는 걸 주장한대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럼 본안 심리에서 과연 그 사람의 주장이 어떤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요건을 판단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뭐 판단하는 내용은 어차피 평등 아니면은 부당결부 아니면은 비례 원칙 아니면 신뢰보호죠. 뭐 신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당결부하고 비례 원칙을 판단해 보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의 정리는 뭐 간단하게 부당결부와 그 다음에 비례 원칙상 적합한 처분인지를 살펴보겠다. 뭐 뒤에 있는 그 두 줄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앞에서 내용 정리된 거 있잖아요. 그거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의의와 근거 해가지고선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본법 13조다. 요건은 공권력 행사고 반대급부와 결부되고 공권력 행사 반대급부 사이엔 실체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사안의 적용은 가가지고서 어때요? 부당한 결부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음주운전을 막겠다라는 의도, 입법의 목적, 우리가 그 제재의 목적이라는 것이 음주운전을 막겠다라는 건데, 이종 소형면허만 그냥 만약에 그 해버리게 된다면, 취소를 해버린다면, 그러면 그 외적인 음주운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비례 원칙도 앞에서 봤던 내용 쭉 써주시는 거죠. 써주는데 이제 적필상의 적합성 우리가 적합성의 원칙은 어떻게 되고 필요성의 원칙은 어떻게 되고 상당성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사안을 검토해서 밑에다 덧붙여 주는 거예요. 적합성이라는 거는 사실 목적 실현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운전을 예방한다라는 목적 실현 적합성 원칙 인정되겠죠. 뭐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필요성의 원칙, 요건 좀 밑줄을 쳐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가 세 번째 줄부터 나와요. 면허 취소냐 아니면 정지냐 라는 어떤 제재적 처분이죠. 제재적 처분의 수단이라는 것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왜 정지를 안 하고 취소를 했어요?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필요 최소한의 수단으로 입법자가 결정해 놓은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음주운전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썼죠. 뭐 똑같아요. 뭐 영업정지 3개월인데 아니면 영업정지만 해도 되는데 취소를 했다. 뭐 취소까지 법에 적혀져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입법자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부합하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례의 표현이니까 이런 문구를 외워가지고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상당성의 원칙. 자, 이것도 판례의 표현이에요. 옆으로 가셔서 밑에 17페이지 오른쪽에 세 번째 줄부터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한다. 자, 이것이 판례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과의 참혹성, 그를 통해서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인의 어떤 침해, 이거보다는 공익적인 우리가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당성의 원칙에서 비교 형량을 했을 때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사안 해결 보면은 판례 문구를 가지고 사안의 해결을 썼어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그러니까 운전 면허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냥 수익적 행정행위죠. 너 운전해도 돼라는 어떤 면허니까. 근데 그런 다른 어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있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는, 자, 여기 문구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유만으로 모든 면허를 싹 다 취소하는 거 타당한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자, 여하튼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 그 다음에 일반 예방적 측면, 자, 이런 두 가지를 강조해서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사정 제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나가긴 좀 그렇지만 사정 제기를 어차피 의미는 아시니까 다음 문제까지 풀고 앞에 진도를 나갈게요. 자, 1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서 종교회관 건립이 이용 목적일 있음을 알리고 가능 여부를 질의했어요. 이거 종교회관 건립, 내가 이거 토지거래, 그러니까 거래할 거예요. 라고 허가를 받으면서 근데 목적은 종교회관 건립이에요. 라고 그래서 가능할까요? 질의를 했대요. 담당 공무원이 건립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죠. 그래서 그걸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면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자체장이 우량 녹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질 변경을 불허했죠. 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신뢰겠죠, 신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절차론적으로 간다면 확약도 되겠죠, 뭐. 그죠? 자, 그러면은, 선행행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공적 견해 표명이 첫 번째 담당 공무원의 종교회관 건립이 허용된다는 답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뭐예요, 그러면?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냐?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보호할 만한 가치죠. 있겠죠. 그를 통해서 제가 뭐를 했어요? 건축 준비를 했죠. 진행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 있는, 신뢰와 인과관계 있는 나의 행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불허했죠.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어떤 후행 처분이 나왔죠. 나는 침해가 있었겠죠. 물론 여기서 제3자 제3자의 공정한 제3자 또는 공익의 어떤 정당한 이익 여부는 여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없다면 문제에 써져 있지 않다면은 그럼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면 출제자가 문제에 써놨겠죠. 분설형 문제 2번에 그런 걸 써놨어요, 저는. 자, 그럼 양가로 1번. 담당 공무원은 실내에서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질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주장이 타당한지를 쓰세요. 그럼 뭐예요? 신뢰보호 원칙이 이제 논점이라는 얘기죠. 답변 문제는 없지만 그냥 바로 신뢰보호 원칙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논점이 하나기 때문에 아니면은 논점을 정리해가지고선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한 줄 써도 되죠. 배점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높은 배점은 아닐 것 같아서 뺐어요. 자, 1번 신뢰보호 원칙. 우리가 외웠던 거 쓰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의의는 요 행정기본법 의의를 쓰셔도 되고요. 이게 좀 짧기는 해요. 근데 아니면은 외우기 좀 귀찮으시면 행정절차법에 있는 의의도 쓰셔도 돼요. 실무법인데 행정절차법 써도 되나요? 채점자는 다 알아요. 행정절차법에 있는 거. 그리고 많이들 그렇게 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성립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 3, 4, 5 해가지고 5가지, 그리고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 추가 판례를 넣어놓은 거죠. 형식적인 권한 분쟁이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질에 판단한다.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죠. 사안의 적용 봐볼까요? 사안의 적용 본다면은 해당되는 거 각각을 다 요건별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죠? 토지 이용 목적에 대해서 관련 법규상 구체적 개별적 검토를 거쳐서 건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고, 자,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이 가능하리라는 규칙사유 없이 믿게 됐고, 이러한 믿음으로 건축 준비를 진행하면서 형질 변경에 대한 뭔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불허 처분이 나왔으면 불이익이 당연히 예정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죠. 따라서 본인의 신뢰를 보호해달라는 갑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사안의 적용은 항상 여러분들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맨 마지막 줄 한 줄은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 돼요. 묻는 문제가 양가로 1번 맨 끝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갑 종교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안 써도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사안을 적용하면서 타당한 논거를 쭉 이끌어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안이라는 건, 사례라는 거는 묻는 거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 별것도 아닌 신뢰 보호해달라는 갑 주장의 주장은 타당하다? 요 한 줄이 점수 배점이 있어요.
항상 묻는 거에 대한 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항상 묻는 거, 사례는 어떤 사례를 해도 뭐 어떤 과목의 사례를 해도 묻는 거에 대한 답은 꼭 쓰세요. 그다음 양가로 2번. 자, 양가로 2번은 형질 변경 불허 처분에 대해서 집단화된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인근 주민 의뢰 민원을 반영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어떤 처분이. 그래가지고선 그 반영을 해가지고선 이제 불허 처분을 냈더니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피해를 입는 거, 만약에 그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이 된다고 하면 형질 변경이 될 테고, 그럼 뭔가 건물이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했겠죠. 그러면 그 최종적인 어떤 재결에 의해서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를 가질까요? 제3자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겠죠. 그죠? 자, 제3자 심판 참가 같은 경우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참가하게 되면 어떤 지위를 갖는다고 했어요? 당사자와 동일한 절차적 지위를 다 갖는다고 했죠. 그죠? 자, 10점짜리 문제로 냈어요. 10점짜리 문제로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의뢰 민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주장의 이유가 있더라도 나올 수 있는 재결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그럼 어떤 재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장의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인용 재결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용 재결이 아니더라도 또 주장의 이유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는 재결이 뭐예요? 사정 재결인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의뢰 주장이긴 한데, 의뢰 민원이긴 한데 정말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정말 사회 사정 재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출제자가 굳이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냈다는 거는 그렇다고는 그러니까 사정 재결 써보라는 얘기로 문제를 냈겠지. 야, 이게 정말 내가 가서 현지 답사를 해봤더니 이게 진짜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줄 거였던 것 같아, 이런 거 고민해보라고 문제를 낸 거 아닐 거예요. 사정 재결을 써보라고 낸 거죠. 그죠? 그럼 그냥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정 재결에 해당된다. 그래서 써오면 되겠죠. 사정 재결은 1회 때 문제가 나오고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11회, 10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사정 재결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불구하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문제는 이 정도 보고 이제 뒤쪽으로 다시 앞으로 가서 사정 재결부터 볼게요. 자, 7페이지 16번 사정 재결, 심판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크게 위배한다고 인정됐을 때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에요. 사정 재결은 기각 재결의 일종이죠. 다만 주장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기각을 하는 거죠. 왜요? 공공복리를 크게 위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 요건이에요. 3번의 요건이죠. 적용 범위는 여러분들이 사례에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이 없으면 좀 빼먹으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효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죠. 혹시나 뭐 무효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사정 재결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안의 검토를 사안의 해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효는 안 돼요. 무효는 왜요? 이 무효는 진짜 없는 거잖아요.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기 때문에 애초에 처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효예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 재결이 안 돼요. 자, 무효는 안 된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요건, 실질적인 요건,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 형식적인 요건, 그렇지만 주문의 위법 부당함을 명시해야 돼요. 왜요?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주장의 이유가 있는데도 기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제 방법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게 해야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뭐 국가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게끔 주문의 위법 부당함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분은 유지가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런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자, 구제 방법으로도 심판위원회가 직접적인 어떤 구제 방법을 택해서 구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구제를 해주라는 어떤 상당한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구제 방법 사정 제기를 함에 있어서 직접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아니면 피청구인에게 행정청에게 처분청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정 제기를 내용은 많은데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 이상 뭐 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 뺄 것도 없어요.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부터 해서 이거는 문구를 좀 그대로 외워가지고 써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거라서. 자, 넘어갈게요. 이제 가구제죠.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세트로 같이 나오죠. 세트로. 거부처분이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왜냐하면 거부처분이 나오면 일단 그냥 일반적인 어떤 처분보다는 훨씬 문제 자체가 고급져 보이고요. 생각할 것도 되게 많고 논점이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부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내가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뭔가 신청하겠죠. 근데 집행정지가 되나요? 거부처분은? 제가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왜냐면요, 항상 뭐든지 신청하거나 청구하거나 할 때는 그걸 통해서 얻는 실익,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부처분은 제가 뭐라고 했죠? 거부처분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거부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볼게요. 물론 행정심판을 먼저 했겠지만 집행정지를 통해서 이 거부를 없앤다고 해봤자 신청 그 상태잖아요. 그죠? 신청 그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신청 그 상태만으로 뭔가 거부됐다라는 어떤 처분을 없애는 그것만으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겠는데 그거는 소송에서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따지는 거고 우리는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론도 없이 그냥 왜요? 거부처분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서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데 가구제를 원할 때는 이제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거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가 안 될 때 신청할 수 있는 보충적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시처분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처분만 답안지에 써주시면 점수를 못 받아요. 집행정지가 안 된다라는 걸 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시처분을 그래서 신청한다 이렇게 논리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같이 세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가구제 집행정지 보면은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해서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중대한 손해, 자, 뭐 1차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아니죠. 중대한 손해예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1차에서 나올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꼭 써야 될까요? 예전에 행정심판법에도 소송법은 아직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고요. 예전에 행정심판법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였어요. 근데 그거를 중대한 손해로 문구를 바꾸죠.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개정이나 하면은 그 취지 같은 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할 수 없는 거랑 중대한 거 뭐가 더 집행정지를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회복할 수 없는 건 진짜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 정도만 돼야지 집행정지를 받아준다는 얘기고 중대한 손해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뭔가 좀 심한 손해가 있으면 다 받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라는 건 어차피 그 상권분리라는 어떤 행정청 내 심판위원회 집근상급기관에서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대한 손해가 있을 정도면 좀 많이 받아줘라. 국민의 권익을 좀 최대한 보호해줘라 라는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를 하실 이게 실무 같은 거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은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도 집행정지를 좀 행정심판은 좀 최대한 많이 받아줘요. 그러니까 좀 어떤 것들이냐면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성 관련 그러니까 성매매나 뭐 이런 성 관련 범죄라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무조건 안 받아줘요. 그거는 뭐 아무리 뭐 중대한 손해고 할 때 안 받아줘요. 그런 거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면은 애지간하면 다 받아줘요.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야 이게 여기 요건 있잖아요. 처분이 존재하고 뭐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되고 긴급한 필요, 중대한 손해, 긴급한 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정지 신청서에다가 이런 거 써서 내죠. 그런 걸 써서 낼 거야 되거든요. 나 긴급해요. 그러니까 좀 처분이 일어나면 좀 난리 나요. 긴급해요. 그러니까 처분은 일단은 좀 멈춰 주세요. 중대한 손해가 있어요. 일단은 멈춰 주세요. 이런 걸 써 내죠. 그건 초짜들. 행정사 1년차, 2년차들 그런 거 써내는 거예요. 그냥 좀 되면은 애지간하면 받아주기 때문에 뭘 써내냐면요. 뭘 써내냐면 만약에 노래방이다. 뭐 이래요. 노래방 한 칸에다가 이불 같은 거 좀 깔아놓고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선 저 여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써서 그런 거 이렇게 첨부해서 넣으면은 불쌍해 보이면은 받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그래요. 집행정지는 심판위원회에서도 뭐 봐요. 제가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 계시는 거기서 이제 막 퇴직 전에 있는 행정사 분들 뭐 이런 분들 교육하잖아요. 뭐 봐요. 그 서울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계시는 내용 잘 안 봐요. 사진 같은 거 보고 불쌍하다 받아주자 뭐 이렇게 결정해요. 실제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죠. 그분이 웃기려고 술자리에서 얘기한 거긴 해요. 자. 근데 실제 행정사들도 그래요. 외워지셨나요? 그래도 그래서 그 이불 깔고 사진 찍어야 된다. 요건 그거 아니에요. 요건이 그건 아니고 일단 뭐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심판 청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처분이 없어졌는데 처분을 어떻게 정지해요? 그러니까 처분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중대한 손해, 긴급성. 자, 4가지가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인 요건은 이런 경우는 안 받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돼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돼요. 우려가 있으면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야지 받아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법조문은 아니에요. 법에는 없는데 판례에서 항상 넣어놓고 있는 그런 요건이죠.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안 받아줘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판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재결례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판례는 제가 아까 조금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소송도 많이 받아주는 편인데 조금 그래도 집행정지를 아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받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보통 답안지를 쓸 때는 양가로 2까지 좀 써주세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안 받아주죠. 자, 그 다음에 4번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것을 내용을 해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아니면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요. 근데 그러면은 3가지가 있을 거예요.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절차의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뭐 이거를 지금 수험적으로 그러니까 나누는 거지 사실상 이 3가지 중에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뭐 우리 이런 거는 좀 잘 못하고 그냥 집행이 그냥 정지되죠. 정지합니다. 재결시까지 정지해 줍니다. 뭐 이렇게 신청서에 대한 집행정지 받아줬다라는 그런 신청서가 날라올 뿐이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근데 양가로 2번 보면은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효력정지는 하지 않아요. 참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예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뭐 얘가 좀 적합한 예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마약이에요. 뭔가 의약품 같이 만들었는데 국제적인 기준이 뭔가 좀 틀리잖아요. 막 틀리다 보니까 사실 그 중국에서는 흔하게 먹는 그냥 약, 진통제 같은 거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에 해당돼서
나중에 뭐 예전에 막 뭐 건강검진하거나 그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야 할 때 그거 먹거나 그러면은 먹고는 한참 뒤에 해야 된다고. 왜냐면 중국에서 먹었을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뭔가 식약청이나 이런 거가 좀 애매하니까 뭔가 잔뜩 들고 들어온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이거 팔아야지 하고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마약에 해당,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약인 거죠. 뭔가. 그러니까 이거 팔지 말아라 라고, 이거 못 판다 했어요. 그럼 마약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런 경우는 지금 중국 의약품이라고 썼기 때문에 제가 좀 애매한데, 그냥 뭐 하여튼 이걸 좀 살짝 지우고 이걸 지우고 이거 마약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싹 다 갖고 가서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 몰수하고 다 소각하고 이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뭔가 판매 정지하고요. 판매 정지하고 뭐 이런 효력 정지 처분이 나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집행 정지를 걸어요. 아니야, 이거 다시 한번 뭔가 성분에 대한 어떤 그거를 해가지고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치를 넘는 게 아니고 뭐 괜찮은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행심을 했어요. 행심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놔두면 판매 정지는 모르겠는데 뭐 몰수해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나 뭐 재산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라고 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죠. 정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할 수 있겠네요? 뭐 안 되잖아요. 그래도 팔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니까. 다만 몰수하고 소각한다는 어떤 절차의 진행이라든지 집행은 정지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정지하면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중대한 손해라는 건 이걸 태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전체 처분의 효력 정지는 아니라는 거죠.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는 그냥 이게 뭔가 진짜 말도 안 돼. 무슨 말이지? 뭐 이 정도만 해소가 되면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뭐라고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효력 정지는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집행 정지 결정의 내용이라는 거는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 또는 집행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외워보세요. 처분의 효력 정지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처분이에요. 그러면 임시처분이라는 것은 처분 또는 부작위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임시처분이니까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튼 가구제 수단이에요. 그러면 소송에도 없는 임시처분이라는 제도를 왜 행정심판법에는 도입하고 있을까? 취지가 중요하죠. 취지는 집행정지라는 거는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 기능이죠. 집행을 그냥 정지해 주는 거니까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인 권리수 구제 수단으로서의 뭔가 한계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임시처분 제도를 도입해서 청구인,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어요. 자, 요건은 옆에 집행정지랑 똑같아요. 심판 청구가 계속돼야 되고요. 당연히 처분은 존재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처분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요. 여기다 밑줄 치세요. 2번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할 위험,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해서 옆에 있는 적극적인 요건, 소극적인 요건을 합치면은 임시처분의 요건하고 똑같아요. 근데 밑줄 어디다 쳐주셨어요? 지금 양가로 2번에다 쳤죠? 거긴만 차이가 나요. 거긴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옆에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고요. 집행정지는, 그죠?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고요. 그 다음에 임시처분은요,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요. 돼요. 그러면은 어감을 비교해 보면 좀 되겠죠. 어떤 어감일까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는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아니라면 집행정지를 받아주라. 뭐 이런 얘기죠.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일 때,
그렇다고 답안지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일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가 문구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이렇게 쓰겠지만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최대한 받아준다는 얘기죠. 근데 임시처분은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할 정도로 이제 딱 봐도 정말 위법 부당한 처분일 것 같은 그런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지만 임시처분을 받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임시처분은 받아주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는. 우리 행정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물론 판례나 이런 거 행정심판 재결을 따져보면 받아준 적이 있는데 진짜 없어요. 거의. 제가 행정사 지금 10년 차, 11년 차인데 11년 차인가 10년 차인가 뭐 그런데 임시처분을 신청해 본 적이요 2번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은데 해달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분, 한 분은 그분 붙었으니까 제 수업도 안 듣겠죠. 안 듣게. 한 분은 수강생이었어요. 수강생이셨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냥 손님이었는데 뭐래도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래도 해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라도 한번 신청해보고 그래가지고 안 될 거 알면서 신청했고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은 좀 그랬어요. 그 사람은 너무했어. 그러니까 그 정말 거의 출산일에 거의 가까운데 2차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뭐 코로나나 이런 걸린 사람 분리해가지고 좀 해주는 것처럼 그거 안 되겠냐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거부잖아요. 거부니까 어떻게 돼요? 집행정지 안 되잖아요. 집행정지 해봤자 뭐 그냥 신청한 상태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한번 좀 해보시면 안 되겠냐. 근데 좀 써달라. 제가요? 못 쓰시나요? 근데 그분이 다른 자격사였어요. 또 좀 그래도 행정사 자존심도 있고 못 쓸 건 아닌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요? 예 해가지고선 썼죠. 근데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분이 잘 써서 보냈고 그거를 제가 제 양식대로 해가지고서 보냈는데 뭐 안 됐죠. 근데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고 시험 치고 나서 출산을 잘 하셨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부탁한 건 남편이 부탁을 했죠. 그 남편도 시험 수강생이었고, 예. 그래가지고선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건 다시 외워보세요. 집행정지 뭐라고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임시처분은 위법 부당이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상당히 의심될 때, 이 정도 차이예요. 그 다음에 4번 중요하죠. 임시처분의 보충성이죠.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용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거부처분이 나와요. 이게 사안에서 집행정지가 뭐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데 임시처분을 넣을 수 있는 거는 그럼 거부처분 정도밖에 없어요. 거부니까 집행은 안 되고 그리고 안 된다고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임시적인 지위를 줘가지고서 거부가 됐지만은 임시적인 지위니까 지위를 줘서 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겠죠. 자 넘어가셔서 인용 재결의 실효성이요. 자, 그 전에 이제 기속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기속력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볼 거예요. 문제를 볼 거라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고, 일단 우리가 항상 처분이 나와요. 당연하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행심을 청구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구제도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선 청구했으니까 심리가 일어날 테고요. 심리에서는 계속 우리가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본안을 판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결이 나오죠. 자, 재결은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나누겠지만은 일단 부작위 빼고 부작위의 재결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재결에 대해서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니까 부작위는 그냥 대상 적격 정도로 부작위의 개념 이거 우리가 외워두시면 되고 무효가 나올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의무이행 심판 거부가 있으니까 심판 아니면 취소 심판 이렇게 되겠죠. 다 재결은 뭐가 있어요? 인용, 기각,
각하가 있겠죠. 각하는 뭔데요? 아예 이 요건에 대한, 그러니까 요건은 직권조사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보정도 안 될 때에는 각하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각하, 그죠? 각하한다. 자, 요건을 갖춰서 본안으로 들어갔는데 주장의 이유가 없으면은 기각을 하겠죠. 그죠? 주장의 이유가 있어도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정 재결로 기각을 하겠죠. 근데 주장의 이유가 있다면은 이제 인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용 재결이 나왔다면은 취소 심판은 뭐가 있어요? 인용 재결은 변경 재결, 취소 재결, 그다음에 변경 명령 재결이 있죠. 의무 이행 심판은 처분 재결, 그다음에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뭘 안 하고 넘어갔냐면은, 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심리를 하는 이 과정 사이에 어떤 게 3년 전, 4년 전 어떤 제도가 생겼어요? 조정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조정, 그죠? 자, 조정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뭐 양보가 가능하다면 그걸 통해서 그 의사에 관한 의사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민법에서 보면 뭐 화해 같은 거겠죠. 뭐 그죠?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 조정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재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처분을 뭔가 바꾼 거잖아요. 서로 간에 뭐 이게 왔다 갔다 가지고서 전체가 바뀐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처분을 바뀐 거니까 조정의 결정은 재결과 동일한 효력인데 재결에서의 어떤 인용 재결 같은 효력을 갖게 되겠죠. 그죠? 뭔가 조정을 한 거니까 조정의 어떤 결정. 자, 그리고 이거는 인용 재결. 그러면 이 조정의 결정과 인용 재결은 뭐 여러 가지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그래도 시험에 관련된 건 뭐예요? 기속력이라는 것을 발생시키게 돼요. 그죠? 자, 기속력이라는 거를 뭐 뒤에서 보겠지만 단문을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보면 기속력은 일단 1. 그 인용 재결의 구속력이에요. 인용 재결이 처분청을 구속하는 힘. 그러니까 인용 재결의 구속력. 재결의 구속력. 그래서 제가 인용 재결의 구속력이라고 썼으니까 당연히 인용 재결에서 발생하는 힘이에요. 기각이나 각하 사정 재결에서는 기속력이 발생할 일은 없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내용은요. 내용은 우리가 반재결 이렇게 해요. 자, 반재결의 반은 반복 금지죠. 이건 재처분. 이건 결과 제거. 반복 금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거는 적극적인 적극적 처분에서 많이 우리가 보여지는 소극적 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홍길동이라는 14세 애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주류 제공이라는 이유로, 자, 이유로 뭐예요?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처분이 나왔다.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인용이 됐어요. 인용이 됐으면 다시 동일한 홍길동이 14세인 홍길동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똑같은 그 사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또 행정청이 내리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처분, 너 그 처분 잘못된 거야. 너 그 처분 위법 부당한 거야. 반복하지 마. 뭐 하지 마. 그러니까 소극적인 효력이죠. 그리고 그런 처분을 적극적으로 내리는 거니까 적극적 처분하고 좀 어울려요. 그죠? 자, 근데 재처분이라는 건, 재처분 의무라는 건 뭘까요? 재처분 의무. 다시 처분해. 왜 재처분 의무가 부여될까요? 그건 거부나 부작위랑 좀 어울릴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처분해.
거부했으니까 그러지 마, 처분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좀 소극적인 처분. 처분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겠죠. 다만 효과는 적극적 효력이죠. 뭐 해!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극적 처분하고 어울리는 내용인데 소극적 효과고, 그죠? 이거는 소극적 처분하고 어울리는 내용인데 적극적 효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극적 처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절차법에서 많이 내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조금 어울리는, 여기에 완전 딱 여기에 적합한 예인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영업 승계, 뭐 영업자 지위 승계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절차하자를 이유로, 신청에 따른 절차하자를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됐을 때는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그죠? 신청에 따른. 그래서 절차하자일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소극적 처분에서는 거부나 부작이라고 했는데 거부를 지금 기준으로 좀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두 개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부를 기준으로 본다면 심판의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일 수도 있고 의무 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취소 심판도 되고 당연히 뭐 의무 이행 심판도 되죠. 다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원상의 의무예요. 뭐 이를 통해서 취소가 됐어도 그를 통해서 남아있는 어떤 현상이 있다면은 결과를 제거해라. 이거는 답안지에 그냥 결과 제거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내용은요. 내용은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범위는 우리가 주객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자, 범위다라고 하면 기속력 위반 범위예요. 기속력이 위반된다는 얘기는 기속력을 위반한 그런 처분은 무효가 되거든요. 이거는 중대하고 그 다음에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무효가 돼요. 무효가. 취소가 아니라. 근데 그러면 기속력에 위반하는 범위는 주객시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주관적 범위, 이건 객관적 범위, 이건 시적 범위예요. 자, 주관적 범위는 처분청과 관계행정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잖아요. 동일한 행정청이 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동일한 행정청이니까 주관적 범위를 만족시킨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영업정지 홍길동이라는 14세야 때 영업정지 처분을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상황에서 또 내렸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객관적 범위죠. 동일한 사정. 동일한 행정청, 동일한 사정. 그 다음에 시적 범위라는 거는 위법성 판단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위법성 판단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홍길동이라는 애가 처분 전에 처분할 때 우리 8월 15일에 걔가 광복을 의미하면서 소주를 한 잔 마셨대요. 그거 갖고 지금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8월 15일에 소주 한 잔 마신 거는 시적 범위, 그걸로는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못 하겠죠. 근데 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한 10월쯤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돼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한 잔 마셨대요. 홍길동이. 그땐 진짜 마셨대요. 그러면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땐 해도 되죠. 왜요? 똑같은 처분청이 똑같이 홍길동이 술 마신 사정인데 시적 범위가 처분 이후에 한참 이후에 마신 거잖아요. 처분 전에 그때 마신 건 아니었어도 처분 이후에 크리스마스 때 마신 거는 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만족했을 때 우리가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관적 범위는 쉬워요. 같은 처분청, 뭐 관계인정청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범위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일한 사정이라고 했거든요. 동일한 사정. 그럼 그 동일한 사정이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동일한 사정이. 그게 기사동이에요. 기사동. 아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고 동일하다고요. 애초에 A라는 처분, 지금 뭐 A라는 처분 때문에, 여기서 A라는 처분 때문에 우리가 행심을 청구해서 여기서 인용 재결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뭐를 했냐면 그 뒤에 B라는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B라는 처분이 지금 기속력 위반인지를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기속력 위반인지 판단해 보라는 건데, 그때 기속력 위반이 되려면 A와 B가 같은 행정청이 같은 사유로 같은 시점에, 그러니까 처분 전에 있었던 사유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A라는 처분의 사유와 B라는 처분의 사유가 같은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같은지를. 그게 기사동이라고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어떻게 해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실질의 판단을 한다고요. 자, 근데 여기는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절차하자일 때. 절차하자일 때. 영업정지 처분이,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이 14세 홍길동한테 주류 제공한 거 맞아요. 8월 15일 날. 근데 사전 통지를 안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거예요. 아직 행정절차법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특강을 할 건데 사전 통지를 안 하고 한 거예요. 실체적인 건 다 있는데. 그럼 사전 통지를 안 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절차하자를 이유로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돼서 취소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전 통지를 해서 절차하자로 취소됐을 때는 절차를 준수해서 동일한 처분을 했을 때는 객관적 범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세 개를 다 만족하면은 기속력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뭐 하나가 만족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근데 절차를 준수했다? 아, 그럼 객관적 범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럴 때 A와 B가 다른 사유일 때, 절차를 준수했을 때, 이럴 때는 객관적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시적 범위는 뭘 갖고 한다고요? 제가 위법성 판단 시기를 가지고, 판단 시기를, 시점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죠. 그럼 위법성 판단 시점이 어떻게 되는데요? 처분은 그냥 일반적인 적극적인 처분은 처분 시, 그 다음에요 거부나 부작위는 재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 판단 시점, 만약에 이 영업정지 처분은 적극적인 처분이니까 처분 전에 있었던 사유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적 범위를 만족해서 위법한 처분이 되겠죠. 처분 이후에 있었던 사유는 8월 15일 날 술 마셨던 것 때문에 처분이 9월 1일 날 나왔어요. 그걸로 인용 재결이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술 마신 거 다시 처분을 해도 시적 범위 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게 기속력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속력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재처분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 재처분 의무가, 그죠?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재처분을 안 해요. 그럼 재처분을 안 하면 인용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인용 재결은 기속력에 의해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재처분을 안 하고 있다. 처분 명령 재결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처분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인용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직접 처분과 그 다음에 간접 강제가 있는데, 이게 조문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때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전에 지금 행정심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종류, 의무 행정 앞에 행정심판 종류에서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만 되게끔 써져 있고, 기속력도 거부처분은 사실구조에도 거부처분은 우리가 거부처분, 그러니까 의무이행심판만 재처분 의무가 법적으로 써져 있고, 그죠? 그 옛날 조문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직접처분에서도 거의 처분 명령 재결론만 써져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주장은 있지만, 판례가 거부로 인해서 그 처분이 취소됐을 때도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재처분 의무 49조의 재처분 의무에 거부로 인해 취소됐을 때 재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다고 했죠. 근데 거기 49조에만 규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처분에는 아직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직접 처분에는 문구가 처분을 명하는 재결인데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을 명하는 재결임에도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나눠보는 거죠. 나눠보면 일단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조정에 의해서 인용 재결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취소 심판이 있고 의무 이행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정으로 뭔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의무 이행 심판일 때,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일 때, 직접 처분은 조정해도 되고 의무 이행 심판도 되는데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이 안 돼요. 간접 강제는 다 되죠. 지금 간접 강제는 다 돼요. 그럼 근데 이걸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조정으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직접 처분이 된다고요.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해서 조정으로 결정이 나왔을 땐 당연히 되지만은,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조정으로 결정이 나왔을 때 직접 처분이 돼요.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조문에 직접 처분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돼요. 심판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조정이라는 제도에 직접 처분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돼요. 근데 이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끝까지 판단을 안 받고 조정을 했더니 직접 처분이 되면서, 끝까지 판단을 받아서 우리가 인용 재결이 나왔을 때는 직접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처분의 조항이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해요. 그리고 간접 강제는 뭐 다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직접 처분이다, 간접 강제다 문제가 나온다면 단문을 써야 되니까 19번을 볼게요. 19번을 보면은 직접 처분 개념, 직접 처분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위원회가 그 처분을 직접 행하는 거죠. 요건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야 돼요. 처분 명령 재결이. 물론 조정이 준용한다고는 했지만 그건 조정이 준용을 하는 거고, 직접 처분 자체의 요건은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기간을, 그러니까 당사자가 위원회에다가 처분 재결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그러면 처분청에다가 기간을 좀 더 줘요. 야, 너 아직도 안 하고 있었다며. 내가 언제까지 기간 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는 꼭 해 라고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명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그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이 있는데, 처분 명령 재결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라고 했죠?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라든지, 자치 업무라든지, 자치권을 보장해야 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는 직접 처분을 못 하죠.
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처분 명령 재결을 내렸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직접 처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에도 당행정청이 아무런 처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본다면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요건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분청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요건이기 때문에 뭐래도 했으면 처분청이 뭐래도 했으면 그게 비록 우리가 봤을 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처분을 못해요. 이런 경우는 또 그러면 뭐가 헷갈리냐면 자 직접 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분 명령 재결을 내렸는데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했네요. 처분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했으면은 그때는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떤 재결의 취지에 따르지 아니한 처분을 했더라도 무슨 처분이라도 있었다면 그러면은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재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더라도 어떠한 이상한 처분이라도 처분이 있었다면 그러면 직접 처분을 못한다고요. 근데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효과가 어떻다고 했어요? 취소예요, 무효예요? 취소될 처분이라면 직접 처분을 못해요. 어떤 처분이라도 있었으니까. 근데 무효인 처분은요? 무효는 처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했을 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이라는 것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이든 아니면 뭐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뭐 직접 처분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기속력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뭐 기속력에 반하는 어떤 처분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뭐 직접 처분이 가능하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건 무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직접 처분을. 뭐 그런 판례가 있는 거는 재결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굳이 따진다면 자, 그 다음 3번 한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질상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왜요? 어떤 거라고 경우라고 했죠? 제가 정보 공개라든지 예산권 수반되는 거라든지 지자체 아니면 자치권 보장이라든지. 자, 그 다음 간접강제 개념이죠. 개념에 요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요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용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이거 역시 당사자 신청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그러니까 배상, 돈 내라고 하는 거니까 간접적인 강제죠. 간접적인 강제를 명할 수 있다. 취지는요. 직접 처분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죠. 직접 처분의 한계가 뭐였는데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배 째고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랑 자꾸 다 엮어서 나오냐면 정보공개 청구랑 엮어서 나와요. 자, 정보공개 청구 한번 해볼게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비공개 결정을 내렸어요. 거부 처분이죠? 그죠? 그래가지고선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요. 인용 재결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인용 재결이 나오면 기속력이 발생하죠. 재처분 의무가 돼요. 근데 안 해요. 배째고 그냥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쟤 안 하고 있네. 직접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직접 처분 또 못 해요. 그런 경우는 못 하죠. 처분 재결도 못 내리고 처분 명령 재결을 내렸을 테고 그 처분 명령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직접 처분을 못 할 테고 그러면 이제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간접강제라는 제도가 4년 전에 뭐예요? 개정이 돼서 들어간 거죠. 되셨죠? 자, 거기까지가 준비한 이론이 끝났어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해당되는 사례를 좀 같이 검토해 보고 그리고
행정심판법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들어오겠습니다.